지금부터 2023년도 독서 토론 대회 토론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나 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토론의 그 문제에 대한 배경, 의의 등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각종 네이버 뉴스나 SNS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혐오 표현이 되게 사회적 문제나 그런 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토론하기 아주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저도 토론을 신청했는데 아쉽게 예선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잠깐 남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 3대3 교차지리식 토론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토론 방식과 심사 기준은 미리 배포한 내용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매번 상대 측은 발언자가 발언하기 시작한 1분부터 발언 종료 1분 전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이의이 있습니다 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는 상대방의 이의 제기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가 발언할 때는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먼저 찬성 측 팀의 우승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자 1 김태균, 토론자 2 이동준, 토론자 3 김지원입니다. 반대 측의 고2 국가대표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자 1 서기태, 토론자 2 박유현, 토론자 3 김유상이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인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특성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행위를 뜻하며 인종, 민족,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성정체성, 종교, 나이, 장애, 심각한 질병 등 다양한 범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혐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라고도 합니다. 우선 제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혐오 표현 규제를 하면 국가 공권력의 극심한 소모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한국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것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모욕죄로 여겨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자면 경찰청 통계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건수 약 25,000건 중에 약 17,000건이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범죄 건수였습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70%가량 사이버 모욕죄에 공권력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필연적으로 더해질 고소인의 무고죄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결국 제가 앞서 말한 국가 공권력의 극심한 소모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둘째, 혐오 발언의 처벌 기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처벌할 때 정당성이 부여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문맥상으로 봤을 때 혐오 발언이 아닌데 상대방이 혐오 발언이라고 느낄 때, 그리고 혐오 발언인데 상대방이 혐오 발언이라 느끼지 않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혐오 발언에 대해 규제를 할 것이며, 만약 처벌을 한다고 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준이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와 관련된 법은 살인, 폭력과 같이 겉으로 제3자에 의해 확인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판사의 재량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허용을 한다고 쳐도 판사의 사상에 따라 판례를 마구잡이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혐오 표현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저희도 혐오 표현이 사용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가 항상 남을 깎아내리며 비난하기 위한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대 측 토론자분들께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의 잘못된 점이나 상대방의 잘못된 점,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점이 있을 때 진리를 발견하고 모순된 점을 개선할 수 있거나 진실된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혐오 표현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보다 앞서 말한 것 같은 사회적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성과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1번 토론자 2분 53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 2번 토론자께서 인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반대측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반대측 1번 서기태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에서의 혐오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 차별, 배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혐오 표현은 이러한 생각을 말이나 글, 행동 따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 문제에서의 혐오 표현은 인간에 대한 모든 혐오 표현이라는 견지에서 인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여성학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혐오 표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그 주 타겟층은 여성입니다. 2016년에 3대 사이트에서 발생한 4대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의 빈도수를 측정했는데 여성 혐오의 빈도수가 무려 63%로 측정되는 등 현재 혐오의 대상이 줄곧 여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숙명대의 법학과 홍성수 교수의 저서 말이 칼이 될 때에서도 여성 혐오에 대해 미러링, 맘충, 김치녀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고 무엇이 여성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등 여성 혐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혐오라는 주제를 특정에 다루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혐오 표현이라는 이슈를 처음 촉발시켰기에 혐오 표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때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혐오가 규제되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행법상의 문제입니다. 이화 젠더 법학에 제출된 이승원 교수의 논문 여성 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상당수의 여성 혐오적 표현은 김치녀, 김여사 등 구성원 전체를 향해 발언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현실화된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 규제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혐오 표현은 또 다른 분류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연구소 김수아 교수의 논문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된 여성 혐오로 인해 현재의 몇몇 여초 사이트가 폐쇄적이고 공격적이게 되었으며 이들이 특정 남초 사이트, DC 인사이드나 일대조선소와 같은 사이트와 대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초 사이트들을 완전한 무죄라 말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서로 혐오 표현이 팽배하고 흑백 논리로 가득한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영상을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여성 혐오에서 기인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이 무려 5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개선은커녕 여성 혐오 표현이 다각화되고 심층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위의 논제를 그저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1번 토론자 2분 41초 발언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찬성 측 제2토론자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된 2학년 1반 20번 이동준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토대로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혐오 표현을 제한할 경우에는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혐오 표현을 제한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결국 이는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어기는 규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결국 북한과 같은 국제국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어디까지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이 애매해집니다. 혐오 표현에는 직접적으로 상대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발언뿐만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돌려서 상대를 비판하는 풍자, 영어로 하면 힙서 레이시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그는 일종의 언어 유희이며 웃음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비꼬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 데이브 샤펠의 경우 개그를 할 때마다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사용하여 흑인, 백인의 인종차별의 편견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의 편견을 비판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조금의 혐오 발언적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이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라는 지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모욕죄라는 제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혐오 발언에 관련된 법원과 제목을 만들면 기존에 있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법령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반대합니다. 찬성 측 2번 토론자 1분 45초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대측 제2토론자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2번 토론자 이름공채 박연입니다. 저희는 혐오 표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혐오 표현을 당하는 소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우선 혐오 표현은 1차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들의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혐오 표현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성과 이주민,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오 표현을 당한 사람은 두려움과 지속적인 긴장감, 그리고 자존감의 손상과 소외감 등의 심리적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자살과 자살 충동과 우울증, 공황 장애와 PTSD를 겪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혐오 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는 일상생활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녹색당 신지혜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 당시에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칼로 가슴을 도려내겠다 등의 혐오 표현을 들었다며 인간으로서의 무력감이 들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혐오 표현 역시 부정적인 언어적 표현이자 폭력입니다. 언어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비하여 피해의 심각성이 간과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언어적 폭력의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피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의 작가 신승섭은 우리에 대한 물리적 폭력과 사회적 따돌림을 같은 뇌 부위에서 인식한다. 소수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그들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욕과 차별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혐오 표현은 단순한 언어적 폭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됩니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금지해야 합니다. 혐오 표현이 야기하는 피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영속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혐오 표현은 개별적 소수자를 넘어 그 소수자가 속한 집단 전체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혐오 표현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차별에 동참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 표현 대상자인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평소 누군가에게 욕을 듣거나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는 등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질문에 성소수자의 92.6%, 여성의 81.1%, 장애인의 81%가 매우 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소수자들의 집단을 침묵시키고 점점 더 편향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세 번째, 표현이 실제 행위로 이어져서 실질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징후 범죄의 발생에 혐오 표현을 전제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 결과에서 혐오 표현이 징후 범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들이 혐오 표현에서 징후 범죄의 단순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혐오 표현과 혐오 폭력 그리고 징후 범죄와 일정한 관계가 인정됩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향후 혐오 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 81.8%,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 78.4%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듯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2번 토론자 3분 15초 발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찬성측 제3토론자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문제에 찬성하는 입장인 2104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혐오 표현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 사회적 신분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A 정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B라는 사람은 A라는 정권의 이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규제 대상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후에 C라는 새로운 정권이 A 정권과 반대되는 이념을 가져 C가 A 정권에 대한 혐오 표현을 바라보았을 때 이는 C 정권 자신을 옹호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의 객관성의 문제의 발생은 혐오 표현 사용에 관한 법률이 생긴다고 가정하였을 때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 규제 대상이 된 사람들이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혐오 표현의 사용은 소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등에서 글로써 표현하는 소재에 대한 몰입감과 공감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설의 경우 적대 세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으로 혐오 표현 사용을 통한 인물의 묘사 또는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경우에는 또래 집단이나 여러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애물로 어떤 주제의 찬반 입장에 대해 확연히 갈리게 되고 이는 찬반 양측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설의 경우 작가의 역량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몰입감과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혐오적 표현만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소재는 없다고 생각하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경우 찬반 양측의 결속력이 강화될수록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지만 사회 갈등은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한 필연적인 것이며 오히려 찬반 의견의 갈등을 통한 논쟁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3번 토론자 2분 5초 발언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반대 측 제3토론자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아동학교 관점으로 먼저 접근하려고 합니다. 현대 디지털화된 사회로 인하여 현 세대의 영어부터 시작해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나이대가 미디어 문화를 향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부터 청소년기는 정보의 그리고 표현의 정도를 구분하는 데 있어 미성숙하기 때문에 쉽게 혐오 표현에 노출됩니다. 이를테면 1인 미디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든지 상대 부모의 경제 상황을 빗대어 휴거, 이백춘, 월거지 등 혐오 표현이 초등학교 교실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중, 고교가 아닌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도 이러한 혐오 표현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은 또한 우리 사회의 어린이 발달에 관한 매우 낮은 관심과 이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하다고 볼 것은 어린이들의 의미 체계는 성인과 달리 그 언어, 표현을 접할 때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접하게 된 상황, 정서에 대입시켜서 이해하며 새로운 표현, 언어 등을 내재적으로 학습하여 자신만의 의미 체계를 형성합니다. 비록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을 통해 그 단어의 의미를 정서적으로 파악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 혹은 사용해도 되는 단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이들의 의미 체계를 강조하고 혐오 표현이 방대한 사회 속에 남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듯 인간은 유아, 아동기의 대부분의 정서가 형성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사회적 상호작용은 가정, 또래 집단, 매체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혐오 표현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되고 나아가 그런 혐오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면 정서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도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의 고민이라는 글을 통해 실제적으로도 부모, 또래 집단으로부터 잘못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친 학생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비고스키라는 심리학자의 학습, 발달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작용에 영향을 받아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로 정의하고 아동기의 발달 가능성을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의 사이인 근접 발달 영역으로 제시하며 아이들은 또래 집단의 수준, 가정의 수준, 교사의 수준 및 상황에 따라 발달 가능성과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아동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상적 발달, 가속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역기능으로 발달장애, 부정적 발달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술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린이들이 정상적 가속적 발달을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혐오 표현과 마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여러 매체 혹은 가정 등에서 경험한 새로운 의미 체계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건전한 혐오 표현이 없는 사회 속에서 어린이들은 비로소 건전한 발달과 올바른 정서의 발달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어린이들의 올바른 발달을 위해서 혐오 표현이 규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모든 것을 종합하여 앞선 발표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혐오 표현이 사라져야 함과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견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혐오 표현 없는 교실, 사회 속에서 성장되길 바라며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측 3번 토론자 3분 12초 발언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양측 모두 2분의 협의 시간을 가진 후 반대측부터 질의 및 상호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동안 자유롭게 의견을
측부터 질의를 하고 서로 상호간 자유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8분 주어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상호간 자유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산석 측 1번 토론자에게 질문이 있는데 이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국가 공권력의 소모가 많이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홍성수 교수의 논문 혐오 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이라는 논문을 보면 유럽의 경우 이미 혐오 표현 금지법이 실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 실행법으로 처벌이 되는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규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의미가 없다라는 말보다는 공권력의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 규제를 이미 했는데도 피어풀이 늘어나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권력 그 어차피 규제를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피어풀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결국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의 소모가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이거 보았을 때는 그러면 결국 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개인의 사상이나 이런 정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규제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 인한 위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위축 효과라는 것은 법이 생겼으니까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심리 효과가 많이 작용하는데 많은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했듯이 이미 모욕죄에서도 혐오 표현을 규제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형사정책위원회에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온라인 모욕죄 사건 분석 결과 혐오 표현은 119건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은 그러니까 모욕죄는 특정 개인 간의 노동만 성립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특정한 집단을 향해서 혐오 표현을 발언할 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적 공백을 혐오 표현 금지법이 막 메꿔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위축 효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프랑스에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앞서도 말했듯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한 주제가 아닙니까? 법적으로 규제할 때 있고 오히려 그 모호한 실정을 이용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지. 일단 혐오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되게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욕설을 사용했을 거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대해서 비판적 표현을 했을 때 그런 경우라든지 근데 시민들이 오히려 그러한 혐오 표현을 사용했을 때 상대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서 오히려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피곤한 경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서 상호 간의 그 존중을 통해서 이거는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찬성실 1번 토론자 김태균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혐오의 모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법관은 사법의 독립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과 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 관련된 판단이든 간에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적 규제에 모호성이 있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에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 혐오, 이른바 천만평화 시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6월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은 차별과 혐오 선동의 해소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상징적으로 밝히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추진하는 목표로 지정됐습니다.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해서 혐한 시위를 금지하는 통과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고 연간 120건이던 혐한 시위가 법 시행 이후 30건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혐오나 차별에 대한 일반 법률이 국가적 차원에서 선언되면 규제의 모호성이 실제하더라도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나 증오 선동이 줄어드는 표현적 효과가 생겨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판사의 사상에 따라서 판례를 마구잡이로 형성할 수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번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그 사상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판사의 사상이 개입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 이 판사의 사상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됐었는데 맥락에 맞지 않게 판단을 내렸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례를 마구잡이 형성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 방법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판례 시스템을 보시면은 그 판사가 재판을 하실 때 판사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 기준이 없다면은 그리고 그 전에 전 판례를 참조해서 판단을 내리시거든요. 그렇다면 판례가 무더기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판례를 참조하고 그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그것도 무더기로 형성된다고 봐야 되는지. 우리나라 법 판단 같은 경우에는 대륙법계 전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영민법계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대륙법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중심으로도 하지만 그 전에 처벌한 내용이 없거나 하면 전 판례를 참조하고 판단을 내린다고. 그건 인정하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잘못 형성이 되면 그 참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점 말씀드립니다. 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부관적 설명이었고요. 김태균 토론자님께 법적 규제 보호성이 있다고 해서 그 법적인 제재가 효력이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였지? 그 저희가 말했던 거는 그 명예와 관련된 법이 피해가 개인에게 예를 들어 개인에게 피해를 받는다 치면 그 정신적으로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나 살인과 같이 겉으로 파악이 되는 그 피해가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다시. 그러니까 그 규제 모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규제 모호성이 실제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이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균 프로장님께서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고 순기능이 진리를 탐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야 너 정치 왜 그따구로 하네? 야 이렇게 해머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고 또한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 점을 말하는 비판이 되어야지 혐오 표현이 되어야 합니까? 진리를 탐색하기 위해서 혐오 표현이 사용되어야 합니까? 비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혐오 표현이 사용되는 분야는 여러 방면이 있는데 아까 김지영 프로자가 말했던 것처럼 소설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그에서 상대방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말했던 거는 극단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국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너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까 박근혜 정부를 보면 그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사용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혐오 표현을 순기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혐오 표현 순기능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측의 진입 및 사고가 잘못을 마치고 양측이 1분간 협의 시간을 다시 갖고 찬성 측이 진입 및 사고가 잘못을 하겠습니다. 다음 집이 순기능이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싸워. 그렇죠. 이런 표현 사용 안 하고 내가 물어본 게 그건 아니지. 그냥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너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굳이 막 욕을 해가면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서 주장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비판이 되어야지. 내가 먼저 했는데 지원부터 먼저 이게 얘들 약간 얘는 이거 마지막에 혐오 표현을 사용해야 비판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먼저 해도 돼. 내한테 발언들 좀 애매해. 그다음 내가 먼저 준비되셨습니다. 저희 뭐 아직 협의 시간이 하셨는데 이건 좀 맞지 않은 그렇지. 이 다른 이거 뭐라 진짜 많이 들어요.
시간이요? 노급제요. 용해급제고. 아니 지금 협의하는 시간. 이거 그치, 녹음 재정 집을 때 기억이 다시 있어요. 바로 써갈 거야. 그리고 법은 만들고 좀 필연적으로 충분하다는 그거. 일법을 좀 만들고. 찬성 측에서 질의를 하고 서로 상호간 자유 토론을 시작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제가 서기 때 토론 일본 토론님께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이화전도법 그 교수님 언급하셨잖아요. 그 김치녀, 김여사 등의 여성 혐오를 인해서 피해자 여성들에게 현실화된 복구를 안겨준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이런 김치녀나 김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어서 이런 말을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김여사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난폭하게 해서 김여사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 김치녀 같은 경우는 그 자신 개인의 소비 습관이 방탕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김치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결국에 피해자 여성들이 현실화된 공포를 안겨준다기보다 잘못된 점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여성 혐오적 표현은 예시 정도로 사용을 한 것이고 확실히 여성애들에게 현실한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하는 여성 혐오 표현도 있게 하는 게 수익 때문에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3일한이라고 여성을 3일 한씩 표현하는 그거랑 도전라든지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여성들에게 현실한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지만 결국 이 김여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잘못된 점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드리겠습니다.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혐오 표현을 마땅히 사용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허사하는 적도 없고요. 저는 무슨 말을 말한 거냐면 이 사람이 잘못된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가 그겁니다. 일단 이 김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운전을 난폭하게 해서 김여사라는 말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김여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 여성 운전자가 난폭하게 운전해서 뉴스에 올랐다 하면은 이 김여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오히려 이게 혐오적 표현으로 사용된 계기가 이 김여사라는 불리는 그 난폭한 운전자가 이렇게 사고를 내가지고 이 사람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 피해를 냈다라는 비판적 표현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사실 김여사가 그 함축적 표현을 사실 이거를 뉴스에서 댓글을 달 때는 사실 이게 혐오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함축적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돌려서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문과반이시니까 제가 다 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락인 이론이라고 다 아시죠? 락인 이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 잘못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혐오 표현을 사용했을 때 순기능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여사라는 것이 사회적 조롱거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그 여성분은 나는 김여사야. 나는 운전을 난폭하게. 나는 낙인 찍히게 되고 낙인 이론 끝에 결말을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범죄를 초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가능성을 왜 배제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모든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갔다 죄를 처벌을 받고 나면 결국 낙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조두순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판단이 마땅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을 받고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 계속 낙인으로 찍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해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결국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혐오 표현의 사용의 유무입니다. 저희가 굳이 꼭 김여사 아니 김치녀 오늘 이렇게 3일한이라는 그런 혐오 표현까지 사용해가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저희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변론에서 제시했듯이 굳이 혐오 표현을 사용 안 하고 야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여기서 뉴스에 만약에 혹시나 나오면 김여사라는 분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의 운전이 잘못됐다라고 혐오 표현의 규제에 꼭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혐오 표현의 순기능 때문에 혐오 표현에 그런 남용될 수 있는 그런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잘못된 점에서 얘기하는 3일한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이걸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잘못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결국 여자를 그 아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탄생을 한 건데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잘못된 이런 계속 김 여사만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잘못된 경우를 꼬시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말은 어떤 혐오 표현은 그렇게 따지면 합리적이고 어떤 혐오 표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규제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 결국에는 혐오 표현이 그렇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만약 혐오 표현에 신조어가 생기면 그거는 또 합리적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저희가 지금 이 논제에서 김여사는 합리적이라고 지금 주장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김여사는 단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비판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이것보다 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판결이 이게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결국 판단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게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결국 판단하는 게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거 하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의무는 비판을 해야지 혐오 표현을 사용해서 진리를 탐색해야 되냐. 비판으로 충분히 진리를 탐색할 수 있고 잘못된 점을 비춰줄 수 있는데 굳이 혐오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진리를 탐색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두 번째 토론장을 보는데 중간에 그 여성 성소수자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위협이나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하셨다면 여성 성소수자. 네, 투표를 해서 매우 그렇다 그런 확인합니다. 여기 근데 사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물리적으로 힘이나 이런 게 딸리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고 쳤을 때 저희 나라는 물론 그 치안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치안이 안 좋은 나라를 갔을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위협 그냥 그 자체로도 혐오 표현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간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랑 장애인 특히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자신의 힘이 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보통은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좀 딸린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여행을 간다고 쳤을 때 저희 나라보다 치안이 안 좋은 나라를 갔다 쳤을 때 그 자신이 그 나라에서 분쟁이 어떻게 해서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방금 하신 발언이 되게 여성 혐오 쪽 발언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힘이 없다는 전제를 깔아놓으시고 가면 분명히 남성들 중에서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제를 깔고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전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일단 인체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말에 의거를 해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보고서에 의거를 해서 지금 이 설문조사에서 항목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평소 누군가의 욕을 듣거나 욕을 크게 당하는 등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는 항목에 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그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왜 한 번 언급을 하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답변까지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혐오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그 여성이 자신의 힘이 약하다는 거에서의 이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혹시 그 방청객 분들이 질의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질의 있으신 분 찬성책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창덕증 이번 이동준 토론자님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김여사는 김여사의 그 난폭한 운전 그리고 김치녀의 사치 풍조를 사치 풍조라는 잘못을 깨우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하셨는데 아까 반대측 이번 박유현 토론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은 모든 여성 운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걸 아까 눈물을 들면서 설명하셨는데 이러한 점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난폭하게 해서 그런 별명 혐오 표현이 붙은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난폭하게 한 여성분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인데
모든 여성 운전자를 그렇게 싸잡아서 말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 모든 여성 운전자를 싸잡아서 말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지 난폭하게 운전을 하지 않는데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그렇게 꼬리표를 받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문문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여성을 싸잡아서 이렇게 성업을 하는 게 현재 지금 세계의 실상인데 그런 점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세계의 실상이라는 말은 어디서? 아까도 논문에서도 얘기하셨듯이 아까 박영 선생님께서 예. 네 그렇게 나와 있는 어떤 말이었죠? 말씀해 주시고. 저의 모든 반대측 근거는 모두 국가인권위의 논문과 설문조사에서 이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어쨌든 모든 여성에게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어쨌든이란 말은 좀 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시기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반대측에게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2분 동안 협의 시간을 갖고 최종 결론하겠습니다. 굳이 뭐 협의 시간을 갖는 게 의미하면 바로 최종 결론. 그러면 반대측부터 반대 의견 결론 대표 1인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시민 수업 표본 인권이라는 책에 의거하여 캐나다의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 호틀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는 가스실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이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혐오 표현은 말 그대로 혐오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도, 내용,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IT가 매우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우리는 SNS와 같은 명백한 공연장을 띠는 가상 세계에서도 하루에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혐오 표현이 담긴 댓글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곤 합니다. 혐오 표현의 악용은 사람 간의 상호적인 에티켓 측면에서도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논문을 조사하여도 수많은 전문가들 또한 혐오 표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저희 반대 측은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성 측 의견 결론 대표 1인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정치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권력은 시민 사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서 말하는 권력이란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민주주의 정부를 선정한 시민 사회의 다수파나 정부 지지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 표현은 법률적으로 규제되기보다는 우리 시민 스스로가 판단하여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혐오 표현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오 표현의 범위의 모호성을 이용한 범죄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률적 규제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는 이러한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어 강화하는 것은 소송의 남용과 국가 개입의 과잉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보와 함께 오히려 소수자들의 자기 실현을 위한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시민 작가는 우리나라를 멸균실로 만들지 마라. 선악을 떠나 여러 가지 가치가 공존해야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잡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혐오 표현을 규제했을 때 생겨날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혐오 사회를 더욱 부추기는 자양분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가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 토론 듣고 속담하다 떠올랐는데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모로코어 속담이 떠오르네요. 이번 토론을 통해서 혐오 표현을 제가 남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결과는 심사자분들의 그 점수를 합산한 뒤에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고 오늘은 공개 안 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